자, 안녕하세요. 북서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신라 민족문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9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신라 민족문서, 촐량문서라고 하죠. 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2번 정도 언급됐었어요. 일단 여기는 한문 사료가 없지만 저기 10편 보면 한문 기출 사료편이 있거든요. 거기 찾아서 꼭 보세요. 관련된 한문 사료 나왔고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니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죠. 자, 이 목적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농민들 생산 자원을 파악해서 세금과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라 민족문서가 발견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요 발견은 1933년 일본 동대사 정차원에서 발견을 했죠. 예. 도다이사 쇼인이라고 하셨던 일본 말로.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발견된 그 문서는 원래 이제 그걸 위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불경은 있는데 불경의 거포지에 우연히 해서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신라에서 기한이 된 행정문서를 일본에 팔았는데 일본은 그걸 수입해 와가지고 이면지를 이용해가지고 불경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그 거포지가 신라 민족문서와 관련된 이면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 대상은 성원경 구성하는 모총각, 성원경 인접 모형 구성하는 사회존촌, 사회존촌, 사라진촌, 모촌 등 4개의 촌락으로 구성됐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촌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촌은 대개 보면 신라시대 때 10호 가량의 현원 집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촌락이라는 것은 현원 집단이 아니라 대개 보면 4개 정도 편성된 자연촌이 아니라 행정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촌 하나하나마다 촌주가 있죠, 촌주. 그래서 이제 이 민정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요 행정촌의 촌주가 작성하죠.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있고 행정촌의 장인 총장이 총락단위마다 3년마다 작성했다. 그 밑에 뭐 공동이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촌락문서를 작성할 때 실무를 담당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서브노트 개정을 할 때 같이 참여했던 경기도 합격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파악 대상이 뭐냐?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일단 뭐 총명초역은 이제 넘어가고 볼 때 이제 파악은 호의 구성, 인구의 구성, 토지 구성, 가실수, 음화수, 인구 변동과 음화와 가실수 변동사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목적에 맞게 이제 뭐냐면 파악을 했죠.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생산자원을 파악해서 세금과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연수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민정문서 안에는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분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연수를 보죠. 자, 연수는 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호구. 그래서 이제 호구를 조사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호구도 이제 공연이나 개연이라는 걸로 표시가 있어요. 자, 공연과 개연은 이제 표시했는데, 먼저 이제 보면, 자, 그 공연은 상상호에서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편제했다. 예. 상상호와 하하호까지 9등급 편제를 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자, 인정의 다소와 토지의 양의 기준에 따라 구분했는데 특히 이제 뭐냐면 인정의 다소가 좀 비중이 높았죠.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농업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이 정남을 파견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정남. 그래서 통일신라 때 정남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 60에서 57세까지요. 예. 물론 이제 나라마다 이제 국가마다 좀 기준이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정네 하잖아요. 예. 그 남정네를 이런 식으로 부른 거는 이제 정남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토지 양도 기준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 설 있어요. 자연호설과 평화설이 있는데, 자, 자연호설은 뭐냐면 시표가 모여있는 자연촌을 주위로 자연지형에 임의적으로 구분한 거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자연촌을 중심으로 해갖고 구분하는 거다. 그죠? 예. 자연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호설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형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임의적인 잣대로 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 이유를 이제 여기 됐는데, 일단 1인당 경작지가 지나치게 넓고 1인당 이때 이제 보통 10에서 15개월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예,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자연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작지가 넓을 수가 없죠. 마을 공동 단위로 해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묶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끼리 이렇게 묶었다. 그러니까 잘 사는 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작지가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갖고 요거는 국가가 이 토지 소유나 뭐 하여튼 노동력 등등 해가지고 호당 있게 해가지고 임의로 자연화 상관없이 임의로 묶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절충선은 뭐냐면 이걸 플러스 시킨 거죠. 1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자연으로 묻지만 자연총락 주변에 묻지만 9등급부터는 좀 이제 뭐 하하오만 따로 묶었다. 절도 관리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절충설인데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연은 이렇게 했고, 참고로 이 연이란 말 있죠. 연. 이 연은 자연호란 뜻이에요. 자연호. 호를 뜻하는 거예요. 호. 자연호보다는 호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연수 유답전 이렇게 하면 호가 가지고 있는 박과 논이란 뜻이죠. 예, 이렇게 호를 의미해요. 자, 개연은 이제 뭐냐면 점수별론이 따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한눈에 이제 점수를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우에서 상상호까지 1에서 6이라는 6-1, 6-9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우 같은 경우는 1-6, 그다음 상상호는 6-9.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것만 봐도 이 뭐냐면 공연이 얼마나 점수가 높은가, 경쟁이 높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상상호, 그 다음에 중상호, 하하호 이렇게 이제 있으면 상상호는 6, 6-9, 그 다음에 이제 중상호는 6-8, 7, 6이죠. 예. 그 다음에 하하호는 1-6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 쭉 나오잖아요. 예, 여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뭐 12, 13, 예, 13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6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6.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점수를 부여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공연의 것은 국가가 촌단위 경제 능력을 파악해서 수출 파악해서 한눈에 파악해가지고 조세 수치와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부자원은 좀 많이 걷고 가난한 지역에 이제 호두는 이제 적게 걷는 거죠. 네. 촌 단위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호구수를 이제 조사하는데 그 당시 연수와 계연을 가지고 했고, 공연은 상상호 하하까지 9등급, 그리고 인정의 다수와 토지 양을 기준으로 구분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자연호소는 자연촌 추위에 있는 지형에 따라 모여 있는 걸 자연스럽게 그 10%를 기준으로 걷는 거고, 편호소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잘 사는 호는 잘 사는 쌓기, 못 사는 호는 못 사는 쌓기 이렇게 묶었다. 절충소는 하하호만 묶었다 이렇게 있고, 계연은 공연을 한 사람의 출력부터 해서 1부터 해서 9까지 이렇게 수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당시 조세 수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연 수치에 따라 공란을 부과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한 게 뭐냐면 인구 조사예요. 인구 조사. 특히 이제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추냐면 전남을 초점해. 전남. 여기 있죠. 남자죠. 예.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고요. 여기 자는 남자고 소유자는 여자죠. 그 연령에 따라서 6개 등급을 구분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자, 그 촌의 주민은 농민과 노비도 구성되는데 노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비가 10%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백나온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통일신라를 고대사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대사회라고 했는데 막상 이 민정문서 보니까 10%밖에 안 되거든요. 고대사의 특징이 뭐예요? 막스의 고대사의 특징이 노예가 생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민정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대 노예제에 입각한 고대 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대는 고대지만 노예제에 입각한 고대 사회는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일반 자영농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이나 사막, 이동에 대한 가난 상세한 기록이 있다. 자, 여객의 동원에서 기록된 것도 여자도 노동력의 수치라는 걸 알 수 있다. 죠. 물론 정남도 중심이지만 여자도 노동력을 수치하는데 주요 이제 기준 대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쌓았거나 어떤 이제 건축 가나나 이런 것들 짓거나 할 때 여자도 동원됐다. 예, 이런 토목 사업에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토지별로 이제 세 번째 볼게 이제 토지 종목이죠. 토지 종목. 자, 여기에서 이제 토지 결수가 나오는데 이 토지 결수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의미하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생산량이 아니에요. 절대 면적이에요. 토지 결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조선시대의 그 결수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 통일신라 시대 때 결수의 의미는 달라. 왜 절대 면적이 되냐면 그 당시에는 토지 비옥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네, 토지 비옥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대개 보면 노동력에 따라서 이제 구분한다고 했죠. 호가가 있는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했잖아요. 이게 주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건 또 토지는 부차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비옥도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뭐 상중하로 나누는 게 아닌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결을 나눌 때는 토지의 절대 면적을 얘기했다. 토지의 절대 면적.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한 일결이 생산량을 의미한 것은 나중에 고려 중기 이후부터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토지의 비옥도가 많이 향상되면서
비옥도간의 차이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했던 거죠. 자, 제가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을 좀 여기 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목들 하나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먼저 이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답, 점, 마전으로 구분하고요. 답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농농사, 전이라는 것은 반농사를 얘기하죠. 이 마전은 예전에 이제 마포 같은 것들을 해서 선배를 만들 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속관계에 따라서 연수유답전, 촌주유답, 간모전답, 간모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신형답, 그 다음 마전을 이렇게 분류해요 또.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기속관계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그 연수유접단을 볼게요. 연수유접단. 자, 연수유답이라고 하죠. 예. 여기는 연이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해요. 이 연은 자연을 의미하는데 자연에게 줬던 자연어가 가지고 있던 전과 답이야. 전과 답. 전이라는 것 밥과 그 다음에 답이라는 것이 논농사하기 위해서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전호에게 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죠. 예. 그래서 성동환 때 백성에게 정전을 줬다는 기록을 결부시켜 보면 이건 정전을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예. 그 여기 정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가지고 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민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국가나 왕이 함부로 뺏지 못해요. 그리고 민전을 부득이하게 뺏을 경우에 그 뺏을 경우에도 적당한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민전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들도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민전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죠. 땅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이나 지금까지는 지금은 땅을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얘네들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땅을 갖고 있으면 여기 공유지가 있어. 마을 공유지가. 뭐 공유지에 속하는 건 간모답, 내시형답, 마전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그 공유지에 가서 한 며칠 일하는 거야. 예. 이렇게 1일 정도 일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돈이나 헌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거죠. 뭐 이걸 이제 표현하면 뭐 노동지세 요 정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근데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중세 시대 때 그 서양이라든지 이게 이제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현물지대나 그다음에 생산물지대가 아니라 노동지대를 하죠. 이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수조권이 이제 자기 땅에 설정해 갖고 그 토지의 비례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거, 결수의 비례에 따라 세금을 걷는 거는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얘기고요. 이때는 공유지를 뭐냐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거 떼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자, 민들은 자연농민으로서 독립적인 연수유답단의 소요에 대응하여 촌에 할당된 공유지를 공동체적인 노동으로 경제가는 정통적 유에 의해서 요역을 부담했다. 아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정이 아니라 그 뭐냐면 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정은 정남을 얘기해요. 공용 단위로 지급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를 조세 부담을 기준하는데 여기 마치 지급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호 단위로 부과했다라는 거예요. 호 단위로. 예. 그래서 지세 같은 것들나 이런 것들은 호 단위로 부과했고 그다음 결부제 단위 파악했는데 결부제 단위는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토지를 볼 때 토지를 이제 기준으로 볼 때는 결부제 단위로 파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절대 면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의 종목 중에 연수 유적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촌주 위답을 볼게요. 촌주 위답. 자, 촌주 위답은 행정촌인 장인 촌주에게 지급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지급했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급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촌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인정해 준 거죠. 예. 그리고 촌주가 이제 여러 가지 잡일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민정 문서 같은 것들 정리하고 이런 것도 일이잖아. 공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민전이 있어. 민전. 근데 민전도 거기에 이제 촌주위답 있죠. 촌주위답. 그러니까 촌주위답도 하나의 민전이야. 이것도 그냥 촌주도 민이잖아요. 자, 그럼 얘들에게 이제 자기 땅을 수조권을 설정해요. 이 자기 땅의 수조권을 설정한다는 건 뭐야? 연쇄권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촌주는 여기 다른 국민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잖아요. 몸을 떼었는데 얘는 공역을 이제 뭐냐면 하기 때문에 국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일할 필요 없어요. 공유지 가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특징은 이 촌주는 그 지역의 유역자죠. 유역자고. 그렇기 때문에 민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일을 해줘요. 예, 뭐 이렇게 대신. 근데 이건 또 측면이 달라요. 일을 해줬다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촌주와 촌주의 가족들이 그 뭐냐면 했다. 와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촌주 위답을 누가 견적하냐? 이거 가지고 두 가지 서 있어요.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이제 민전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경쟁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촌주와 촌주 가족들이 경쟁했다. 이 두 가지 써 있는데 이건 안 나오겠죠. 일단 촌주 위답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촌주 위담은 사회존촌에서만 보인다. 예, 이렇게 있는데 아마 사회존촌에 살고 있었나 봐요. 예. 그 다음에 간모존답이 있어요. 간모답이라고 하죠. 간모답은 아마 이제 국가 시설이나 관할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선 한 국가의 관유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비 를 만들기 비용 경비 같은 거 국가 기관의 경비를 비용을 여기에서 이제 뭐 각출하는 방식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내시형답이 있는데 이 내시형은 라는 관리에게 할당된 관료존이에요. 예전에 한번 내시형답에서 나왔죠. 관료존과 연결돼서. 예. 그리고 예전에 지금 관료존은 수조권만 지급받는 거죠. 수조권만. 그 다음에 마전인데 마전은 국가의 삶을 공납하는 거야. 예, 마전은. 선배는 이제 공납을 해갖고 수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토지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 같은 경우에는 초민들 요역 형태로 공동 경작을 한다. 이거는 공유지 경작이죠. 그리고 마전도 공유지이기 때문에 공동 경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떼우면서 세금을 낸다. 이런 게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특징이에요. 고대 시대 때 특징. 그렇지만 이제 중세에 넘어가면서 고려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지세를 내죠. 처음에는 헌물 지세를 내다가 화폐 지세로 바뀌죠. 화폐 납으로 바뀌죠. 조선 후기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기타는 소나 말 등 가축의 수와 증감을 조사하고 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그 수와 병동 사항을 소상히 기획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했다는 것은 이것도 뭐의 대상이라는 거야? 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조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는 자연촌의 인구 수가 적은 것은 공동체 성격이 많이 축소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구의 유익과 유망 등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과 유망 중에 적었으니까 유망이 더 많다는 거죠. 유망이.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에서 제대로 뭐냐면 인구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촌주의답이나 간모답, 내신앙답, 마전 등은 공동노동인 요요기에서 경쟁하는 것과 공동체 질서가 상당히 잔존되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에 눈여겨게 촌주의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설도 있다고 했죠. 민전을 소유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대신 해준다는 설. 이때는 공동경작이요. 아니면 그, 그 촌주와 그의 가족들이 했다는 거. 이렇게 두 번째 견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촌주와 그 가족들이 했다는 견해는 국편이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자, 이러한 짓은 촌주층이 신라 하대에 이런 호적세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경제를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경제는 뭐 그렇게 나올 건 없어요. 여기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수급과 상업비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발달 시장 개설 내용이 여기 쭉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외무역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당이죠, 당. 그래서 두 개의 항로가 있는데 경기도 남양에서 상동반도 이르는 길 있고,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울산 있죠, 울산. 울산을 거쳐서 전라남도를 거쳐가지고 저쪽 그 강남 해류를 타서 강남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부대시설. 이 부대시설은 보통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해안가에 신라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그들끼리 어떤 신라인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뭐 신라 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믿으니까 사찰도 있겠죠. 그리고 당나라 관리에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그 신라 소홀서자죠. 여기에서 이제 자치기관으로서, 예, 그 신라인들이 운영한 신라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많이 왔다. 그래서 이제 뭐 울산항, 예성강 등등의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출연됐고, 양탕자, 뭐 유리그릇, 향료 같은 기존의 사치품 등을 수행했다. 있는데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세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하대 전개해 볼게요. 자, 통일신라 하대 관련된 내용들은 기출에 좀 많이 언급돼 있죠. 예, 그래갖고 통일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예, 내용을 좀 보면요. 잠깐만요. 아, 음. 자, 하대는 상대와 중대와 다르죠. 중대는 왕권이 상당히 강했던 시대 아니에요. 근데 하대는 이제 회공왕이 이제 반란을 죽고 나서 왕권이 상당히 약했던 시대예요.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무려왕계는 이제 쇠퇴하고 내물왕계, 이때 내물왕계는 무려왕계를 제외한 범내물왕계를 말하죠. 그 내물왕계들이 이제 그 실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누렸던 시대인데, 이때의 특징은 왕보다는 상대 등의 권한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왕이 자주 교체되죠. 왕이. 그래갖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교체되고, 그리고 이런 것 경향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지하야. 분지하는 뭐냐면 그 혈통의 축소를 내냐. 자기 이제 혈통의 축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삼촌, 사촌까지는 자기 혈족이 아니야.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할아버지만 공유하면 자기 혈족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 아버지 때까지만 올라가. 아버지 때까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혈족이 점점 뭐냐면 분지화되죠. 가계가 소가계로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내용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또 뭐냐 귀족 연립 체제다. 예. 유력한 가문들이 몇 개의 가문들이
자기끼리 헤쳐먹었던 그런 시대였죠. 예. 그래서 상당히 혼란한 시대였는데 한번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그 진골 귀족의 내부 분열이는 혈연적 유대 관계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를 같이 한 운명 공통체가 붕괴됐다. 예전에는 진골에서 골 해갖고 서로 뭐냐면 그 같은 계층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단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5세대, 혈연관계가 3세대, 2세대까지 이렇게 막 줄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만 약간 자기 아버지 형제도 아니면 사촌이거나 삼촌이면 완전히 이제 남이 돼버린 거야. 권력을 이제 왜냐면 둘러싸고 막 싸우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신라 하대를 열었던 사람이 성도광이야. 성도광. 그래서 보통 이제 성도광에 약간 비슷한 왕이 있었죠. 성덕 여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광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성도광을 성덕 여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성도광은 엄밀히만 하면 그 내문왕 계통은 아니에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이제 무열왕 쪽에 연결됐기 때문에 무열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학자들은 그냥 편의상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하대도 보이죠. 상대는 김양삼은 이창 김경식 관계 김지정을 진압하고 성도광을 즉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 사람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같이 반란을 차지했던 김경신이 그 당시 이제 무력을 지킨 김주원을 물리치고 원성왕으로 즉위하죠. 태안 김주원은 지지 기반이 있는 명주 지방 강릉이죠. 강릉에서 명주 군왕에 봉해진다. 자, 성덕왕의 업적 중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독서상 평가요. 예. 그래서 유교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의 평가요. 관리를 채용하겠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약간 국학하고 비슷한 기간이죠. 주로 이제 육두품을 대상으로 했는데 크게 뭐냐면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 골품제 사회 때문에 이게 먹혀들지 않았죠.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크게 이제 뭐냐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자왕인데 보통 이제 예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끝에 이제 비극적으로 죽거나 그리고 아니면 되게 멸망한 군주들 뒤에 예자가 붙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자기 그 삼촌이었던 형동왕 때 죽어요. 어릴 때 즉위해갖고 형동왕 때 그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셈을 마감하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왕권강을 노력을 나름대로 해요. 네, 예정은 그래서 공식 22호조를 파하고 전국에 사자를 보내서 군과 읍을 경계를 확실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그 삼촌이었던 형동왕이 이제 쿠데타에 일어나서 죽게 되죠. 자, 그리고 형동왕 때 이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김원창의 난이죠. 예. 그래서 이 김원창의 난은 일어나냐? 김원창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앞에서 원소왕과 왕위를 다퉜던 김주원이라는 사람이야. 김주원. 예. 근데 이제 그 김원찬이 김주원의 뭐냐면 아들인데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걸 불만을 느끼고 그 형동왕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핑계인 것 같아. 왜냐면 김주원이 왕이 못 된 게 언제 때야? 벌써 이제 한참 뒤죠. 822년인데 여기는 잘해봤자 뭐 98년, 거의 20년이 흐른 거고 형동왕이 김현철은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요직에도 안 치고 그러는데 자기 야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일단 그래서 김현철이 난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웅청주 도독했던 김영창은 운주에다가 나라를 세우죠.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원이라고 했다.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신라의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자기가 신라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죠. 새로운 신라에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후에 전후에 이제 반란들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건요. 그래서 이제 한때 무진주나
완산주, 상주 같은 경상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호응했으나 전국에 진압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백제 계통의 유민들, 고구려 계통의 유민들이 많이 협력했어요. 네, 이들 세력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지방 세력들이 결집해서 신라정부, 중앙정부에 개겼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원찬의 난은. 그리고 김원찬의 난이 진압하고 나서 그의 아들이 김범문이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김원찬 아들 김범문이 다시 한산주를 기반으로 도읍을 정하고 반란을 켰는데, 그때 이제 고달산에 있는 도족들의 무리들과 이렇게 견합을 했어. 그런데 뭐 고달산의 그 도둑들과 힘을 합쳤다고 해서 힘이 강한 게 아니죠. 곧바로 이제 정부군에 진압을 했고, 예,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 김범문은. 그래갖고 뭐 그렇게 있고, 그래서 김원창의 난과 김범봉의 난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다음에 흥도광을 보자. 흥도광. 잠깐만요. 자, 흥동왕은 사치 금지령을 내렸죠. 요거 이제 그 교과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각 신분이 지켜야 할 군수들,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을 입어야 되며 어떤 집에 살아야 되냐, 이런 규정들 다 정했어. 그래서 골품제를 재정비해서 강화했다. 이 말은 골품제가 점점 문란해졌다는 거죠. 문란하지 않으면 건국이 유지됐으면 이런 사치금지령이나 이런 것들 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핵심 세력은 진구가 사두품까지도 그 이하 1, 2, 3품은 백성이라고 일컫었다. 예. 참고로 이 백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게 성자거든요. 우리가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예요? 일반 그 국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고려시 대까지만 해도 백성이라는 건 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족계급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밑에 있는 평민보다 약간 위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백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골품제가 1, 2, 3등은 풍민화됐다. 그리고 4등품까지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두품도 백성은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자잘한 구조에서 사두품과 백성이 종종 동일시한다. 예.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사두품까지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두품도 백성화됐다. 뭐 통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특혜받는 진골의 범위도 왕실로 축소된다. 예. 진골도 점점 축소해 가고,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실만 이제 뭐냐면 진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이제 분지하 같은 거 있죠. 분지하. 소각의 위주로 왕실이 뭐냐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강화를 보면, 홍동학 때 왕권강화는 근시기구나 문안기구들 되게 강조해요. 예. 자, 요 기구는 외조가 아니라 내조죠. 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진골귀족들, 물론 이게 진골귀족들은 이제 왕실 아닌 다른 진골 얘기예요. 예. 이 진골 귀족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그래갖고 요 내조 기구를 강화시켜 나가죠. 이걸. 그래서 내조는 자기 이제 왕 주변에서 왕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거죠. 개인적 업무를. 그래서 주로 이제 누굴 임명하냐면 육두품을 임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격상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집사성도 진골 귀족의 이제 뭐냐면 그 장악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네. 오히려 이제 집사성이 이제 뭐냐면 진골 귀족적 대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요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뭐냐면 초점을 맞춰서 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자,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흥동왕의 조카 김재룡과 재룡계와 흥동왕의 사촌동 김규정이 그 뭐냐면 다툼이 나갖고, 그래서 이제 김재룡이 김명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죠. 예. 그리고 패했던 김규정은 아들 김훈징, 김규정 아들 김훈징은 장보고에 위탁해요. 그 다음에 시강왕인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김재룡이 이겼잖아요. 이 사람이 시강왕이 돼요. 근데 시강왕을 도왔던 김명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시강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이게 민해왕이야. 자, 그 소식을 이제 어디에서 신문왕은 그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냐면, 그때는 이제 김웅진이죠. 장보고의 세력이 위지하고 있었는데 청해진에 들었어. 그래서 장보고한테 병력 5천을 빌려가지고 주변에 자기 세력들 끌어가지고 민해왕을 공격하죠. 그래서 민해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죠. 신문왕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그 장보고가 한테 약속을 하죠.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장보고의 딸을 아들과 결혼시키겠다. 세자 비노 맞이하겠다. 또는 신문왕이 그 장보고의 딸과 결혼했다. 뭐 그 두 가지 있었는데, 자, 어떻게든 간에 신문왕이 죽고 나서 문성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성왕 때 문성왕은 이제 장보고의 딸을 왕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하들이 그 반대한 거야. 잘못하면 장보고를 중앙 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래갖고 그 간택 과정에서 장보고를 모함을 해서 이 사람 반란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염장을 파견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장보고를 피살시켜요. 그리고 장보고가 죽은 뒤 몇 년 후에 청해진이 폐지가 되죠. 이 장보고의 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장보고의 난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이거 후대 삼국사기에서 기록할 때 그렇게 조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서술이 좀 다르다고요. 중학교 역사책에서는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장보고가 중앙정치 뭐냐면 진출한 걸 꺼려했던 진골귀족들에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 얘기가 맞아요. 중학교는 그냥 삼국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식을 한 거고, 고등학교는 후에 그걸 분석 비판해서 해석한 거죠. 예, 그걸 한 거야. 대부분 학자들은 후자를 그렇게 믿고 있죠. 장보고가 암살당했다고.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 이전에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게 어떤 왕이에요? 경문왕이에요. 경문왕. 예, 경문왕. 경문왕은 그 무슨 개혁을 했냐면,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흥동왕이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확대했다고 했잖아요. 왕권강을 측면에서. 예. 그래서 근데 이 경문왕은 더 확대했어. 예. 그래서 이제 집사성조차도 이제 못 믿으니까, 여기도 이제 진국이육들 막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경문왕은 집사성 대신에 국왕의 근시기구와 문안기구에 국왕의 비서 기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비서실 업무를 강화시키고 권력도 되게 많이 줬다. 그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성이 왕명을 직접 받던 행정기관의 성격을 벗어나서 점점 이제 그 진골귀족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국왕직소에 새로운 관청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흥동왕 때 조금씩 강화시켰던 근시기구와 문안기구를 더 확대시켜서 국왕의 비서실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비서실 강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네. 그때 근시기구는 뭐였냐면, 근시기구는 중국의 제도를 영향을 받은 거죠. 중사성, 그 다음에 성교성이었어. 중사성과
선교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안기구였어요. 문안기구가 서서원, 이게 한림원이라고 해요. 한림대. 중국에서 한림원, 우리나라 한림대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때 경무할 때 서서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숙문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서원은 그 도당 유학생이 많이 있었어요. 뭐 여기 기관뿐만 아니라 근시기구와 문안기구에 도당 육두분 세력들이 많았다. 그 이 관련된 기록에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진성여왕을 보죠. 진성여왕은 거의 이제 망할 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주 지역에서 원종 예노의 반란이 났다. 예. 요거는 기록상 최초의 농민 반란이야. 이 농민 반란의 결말이 없어. 그냥 일어났다 해놓고는 그걸로 끝이야. 진압됐는지 진압되지 않았는지, 진압됐는지 진압되지 않았는지 그 결말을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막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죽주의 기현, 원주 양길, 전주의 건원 이런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붉은 바지 입은 적고족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죠. 서남 해안 지방에서 반란이 일으켜 경기 외곽까지 진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육두분 유학자들은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집권적 유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때 이제 최치원이 시무책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성여왕이 이제 기록에 보면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붕괴의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등등 있는데, 보면 통일신라 이제 그 화대 전반적인 이제 그 사항을 보면요, 일단 골품제도의 수치체가 모순에 이룰 거야. 그리고 진골귀족들 왕이 다툼이 있었죠.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상대 등이고, 그리고 맨날 왕이 다툼을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사회개혁 어떤 능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흥정한 조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두품이 평민화돼. 원래는 이 사람이 평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흥정한 조서에 보면 사두품이라는 지가 애매모호하잖아요. 평민화됐다. 예.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혼란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발달됐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경제 관련된 내용이 여긴 없네. 네. 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발달했다. 그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지방이죠. 지방에서 특히 농업 생산력이 이제 되게 발달됐는데, 농업 생산이 발달된 지역이 예성강 이북 지역이야. 그래서 예성강 이북의 간척 사업 같은 것들이 있고, 예성강 이북의 지역은 오늘 항해도죠. 폐강진이죠, 폐강진. 거기 이제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고려 공국의 기반을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행 시설도 축조하고, 그다음 도당 유학생에 위해서 그 당의 선진농법도 가지고 와요. 등등. 이런 이제 농업 경제 현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냐면 농촌 경제가 파탄되는 것도 있었죠. 면세점이 확대되고 농업이 부활되고, 그다음에 귀족들 농장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육두품의 상황을 볼게요. 자, 육두품은 대개 보면 아참밖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각부의 장관이나 각부의 장군직에 임명될 수 없고 주 차관직에 임명돼요. 비서기구나. 근신 비서기구, 아까 얘기했죠. 문안기구.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계도 있지만 성장도 있죠. 도당 유학생 출신으로서 진고에서 육두품으로 족강 등 등남이 됐다. 이 등남이라는 개념이
최치원의 그 서적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해석에 따라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등남은 진골에서 육두품에서 진골로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란 설도 있고, 육두품의 상층과 그다음 진골의 하층이 서로 결합된 그 당시 신라 말기 때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 등남이라는 계층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있는데 아마 이거는 뿌생 관점이에요. 뿌생 관점. 그래서 뿌생은 육두품의 상층과 진골의 하층이 족각이 돼요. 진골의 족각이 되었고, 육두품은 족각이 되었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 거죠. 예. 진골이 하층이 족각되거나 육두품이 올라가서 상층이 결합된 집단, 이거 등남이다. 육두품과 진골의 중간 사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진골에서 육두품 족각이 된 족각이 떨어졌다는 거죠. 진골 계층이. 예. 그래서 이걸 등남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아마 이건 뿌생 관점에서 채용했을 거예요. 국부생.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에, 대부분 관점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 육두품을 이제 등남이라고 해요. 예. 등남은 진골로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최초의 그 문학적 분석에.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행정적 실무를 하고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전제 왕권을 뒷받침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육두품 반항에 한계가 있었어. 결국 그들도 지배층의 일환이야. 비록 진고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았지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계층들, 사두품 이하 계층들이나 그다음 지방민들, 호족들에 비해서는 기득권 집단들이죠. 이거 골품 체제 안에서 있었던 기득권 집단이기 때문에 진골 그 체제의 비판이 소극적이고 행동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 또한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죠? 소극적 제한적이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 그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주역은 되지 못했다. 그럼 누가 주역이 됐냐? 그 뭐냐면 여기 호족세력들이 주역이 됐죠. 호족세력들이. 자, 그럼 호족을 볼게요. 호족은 지방의 유역자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라만의 지방의 독립적인 경제력과 군사를 갖춘 반독립적인 세력이다. 반은 반반자죠. 네. 자신의 근거지에 의해서 백성을 실제로 통치했던 사람이죠. 자, 이들이 이제 출신은 되게 다양해요. 낙항한 중앙의 진골 출신 세력들이 그 지역의 지방에 가서 세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군진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완도의 천해진 장보 같은 세력들, 항해도 평상 폐강진, 강화의 헐부진 세력들. 자, 이들은 원래는 군진 세력으로서 공경이었지만 점점 이제 사명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원 같은 사람도 이제 좀 눈여겨봤는데, 건원은 원래는 신라 비장이죠. 그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신라가 약화된 걸 보고 독립을 내버렸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자, 이런 세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상세력들은 군진세력들과 겹쳐요. 청해진의 장보고, 그 다음 송악의 작재건. 이 작재건은 왕건의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성은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성이 없었어. 그 왕건도 원래 처음에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고려 세우고 나서 왕시도 하죠. 자기 성의 이름 앞을 따서 왕건의 왕을 성으로 삼은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들은 예성강 유역에서 대중국 무역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성강 이북의 국토개발 사업으로 경제력이 상승됐으며 지방세력의 성장에 발판을 마련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강주의 왕보구나 전라도의 암의 능참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촌주 세력들이 성장해갖고 호적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 초적 집단이죠. 자, 이 초적 집단의 무리 중에 세력이 커져갖고 뭐냐면 호족화 된 사람이 있어요. 호족화. 대표적인 사람이 기현이라든지 양길이라든지 궁예 같은 사람이죠. 궁예는 이제 나중에 후고구려 세웠죠. 자, 초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해적이 있죠. 그 다음에 산에는 산적이 있죠. 초족은 숯불 사이에 숨어가면서 그 뭐냐면 약탈하는 무리를 초적이라고 해요. 초적.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고 실제로 뭐 산적, 해적 다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출신 지역이 토착 기반에 토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라 말기 때 농민 반란이 많이 나왔잖아요. 농민봉기나 유의민들 규합해서 세력을 결집시켰다는 거. 초기에는 밀란 반도의 성격이 있으나 점차 민중적 지배를 받아 독자적인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나오는데 유망 단계, 초족 단계, 농민군 단계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안 돼 있긴 한데 일단은 요 단계죠. 제가 정리 좀 다시 할게요. 이게 아마 뿌셈에서 정리한 것 같은데 먼저 유망 초족 단계야. 여기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뭐냐 지네끼리 몰려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이런 집단들이야. 예. 근데 이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합쳐지게 돼. 예. 그러면서 이제 농민군을 조직하게 돼요. 요 단계죠, 요 단계. 그래서 농민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표적인 농민군이 뭐냐면 적고적이니, 예. 적이적이니, 항의적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가고 그래서 적고적 같은 건 붉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적고적이고 그다음에 항의적 같은 경우에는 그 누런 옷을 입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말려면 적고적은 붉은 바지 그다음에 적의적은 붉은 옷 그다음에 항의적은 누런 옷을 입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가시했냐? 자신의 조직력을 가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직력을 가시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요. 자, 2단계야. 자, 그래서 농민군을 조직을 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2단계 농민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북원의 양길이라든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주의 기현, 죽산의 기현,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양길에 보였던 궁예 이런 등등 이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요 단계를 이제 넘어서 농민군 조직을 넘어서 정치적 결사체가 형성된 거야. 자, 그래서 일본은 국가를 건설하고 장군이나 성주도 호칭하면서 호족으로 이제 뭐냐면 그 군림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호족 단계 또는 국가가 성립하는 단계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그 영역과 백성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립세력이 되거나 농민군들은 지도자들 추대하여 일정한 지역의 단위로 한 정치적 결사체를 형성했다. 예. 지도자는 장군이나 성주라면서 호족으로 군림하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호족의 성장을 보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영역에서 성을 쌓아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했다. 이들은 이들은죠. 예. 자, 5탄은 다 군칠고예요. 자, 이들은 독재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세력 근거지인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들을 보면 독자적인 간반제를 출현시켰다는 거. 그래서 관료 조직 있죠. 독자적인 간반제, 관료 조직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 간반제라고 하는데 신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자체가 볼 수 있는 게 찬자가 많죠. 찬자. 찬자는 어떤 거예요? 이건 예전에 부족장에 그 기반을 둔그 간직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있고 독자적인 이제 관료 체계를 조직을 했고 간반제를 창조했고 그다음에 관료 체계당보다는 직제 관료 조직이라는 게 관료 체계 맞겠네요. 예. 간반제 있고 독자적인 간반 이걸 왜 이렇게 있지? 비슷한데 이건 간직이고 이건 관료 체계다. 그래서 간반제안에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마침 다른 걸로 있는데 병부, 창부, 그 분서를 설치하고 그 당대 등 대등의 어떤 직제를 마련했다. 대등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그 진골귀족들이 높은 진골귀족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대등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반제 있고 그다음 간직은 요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료체계 조직. 자, 요걸 얘기하죠. 요걸. 근데 이 관료체계 조직은 나중에 성종 때 지방 그 항리 개편을 하면서 항직 개편을 하면서 조직이 축소되죠. 항직 개편하면서 조직 축소되는데 이거는 고려 성종 때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 지방 그 백성들의 세금 수치와 노동력 징발권을 행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호족들은 또 문화적인 어떤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 그 당시 지방학교를 설립하고요. 건립하고 향도 조직을 이끌었죠. 예. 그래서 향도 조직을 통해서 그 제사를 향토 제사를 장악했어. 주관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향촌사의 향촌 이대로를 장악하려고 했다. 향촌사에서 향촌 이데올로기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리고 요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부 누구와 결합됐죠? 육두품. 그 다음에 지방의 선종세력들과 결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방 문화 수준을 제고했다. 예.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를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뭐냐면 유교죠, 유교. 그래서 유학과 관련돼 갖고 유학 기구 관련돼서 신문학하고 때 설치한 국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상품과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예. 여러분들 이걸 좀 눈여겨 봐주시고 그때는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는 아마 또 나올 때는 좀 어렵게 나오겠죠. 좀 예전보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신문학 2년 때 국학을 설치했죠. 요 시기 정확하게 보시고요. 김홍돌 난을 진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만들었어요. 교육과정은 12간등인 대사이야 하급 귀족이 입학하거나 아예 간등이 없는 15세 30세 젊은이들이 입학하겠고 9년을 제약했다. 9년. 그럼 이게 진골 귀족들이 입학했을까 안 했을까? 예, 입학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하급 귀족이니까 육두품도 잘 안 간 것 같아. 예. 왜냐면 육두품 입장을 볼 땐 요런 데서 들어가봤자 실이익이 없으니까 되게 도당 유학으로 해갖고 갔죠. 예. 그래서 이제 도당 유학도 못 가는 5두품, 4두품 그 정도 이제 인물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국학 입학 대상이 육두품이라고 추정하지만 그걸 볼 때는 이제 그 좀 그렇다. 그래서 이 하급 귀족들이 그 5두품, 4두품이 이제 들어갔다가 요걸 받으면서 이제 점점 6두품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6두품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4두품, 5두품이 이걸 공부하면서 6두품화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참고로 진구하고 진구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죠. 근데 1두품하고 6두품 사이에서는 노력을 통해 두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5두품이 노력해서 6두품이 될 수 있고 4두품이 내려서 6두품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근데 진구는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여기 못 올라가. 아무리 자기 능력이 있어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은 논어와 호경의 필수 과목이다. 유학가가 6개 선택 과목 있죠. 그 철학은 얘기, 뭐 주역, 자전, 식역, 문학 뭐 이렇게 있죠. 예. 철학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역, 그다음 역사는 자전, 식경과 자전과 식경, 문학은 서경과 문선 이렇게 있죠. 끊어서 제대로 읽네. 자, 기술과는 산학의학, 천문학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서상품과가 있는데 독서상품과 원서만 4년 때 만든 거죠. 이게 국학 같은 경우에는 중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는 하대를 기반하고 있어요. 예, 그 시기 구분이 달라요.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은 설치는 원성은 4년 내에 했죠. 원성은 4년. 그리고 이제 국가의 독서상품과라는 관리 선발제도를 뒀다. 예. 그래서 이제 관리 등용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국가의 졸업 시험을 보고 성적 우수자로서 간치 지출했는데 요 졸업 시험이 이 독서상품과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특징을 구분해서 골품보다는 실력 본위에 대한 인재 등을 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독서상품과는 유학 경전을 실화하여 관리를 등용함으로써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한계를 보셔야 돼. 한계가 이제 그 기출문제에 나왔죠. 일단 그때는 골품제사의 징벌 위주의 기득권에 부닥쳐 시효를 거의 못 받고 현현 위주의 신분제사에서 유학이 정치인용으로 수용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학이 정치인용 포방을 한 거지 이게 정치 이념 안에 들어가서 그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교 정치 포방만 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유교는 도덕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정치 이념보다는 도덕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학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고려 시대 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신라 말기에 신분 폐쇄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갔죠. 도당 유학생 증가로 의미가 상실했다. 그래서 독서 상품과도 실제적으로는 육두품이 잘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 왜냐하면 육두품 입장일 때 여기 가봤자 뭐냐면 좋은데 발령받을 수도 없고 진골기죽대 압력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의 성장은 육두품 도당 유학생에 초점 맞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서 상품과나 그 국학은 별로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도 이제 결과 영향은 이제 유학 보급에 기여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여했다는데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관리 선발 기준이 신분이 아닌 수학적 소양과 학문 능력을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원 때 학생들에게 노급을 배정했다. 국가 학생들에게 요 내용이 있고 자 육두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육두품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은 두세 번 나왔어. 육두품.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 보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강수예요. 강수. 강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예전에 말을 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문무왕인가요? 문무왕이 이제 그 강수의 대가를 보고 튼튼하게 생겨갖고 강할 간자 머리 숫자 해갖고 강수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강수로 알려지게 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골 귀족 출신은 아니고 육투품인데 육투품도 오리지널 육투품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제 대가야 출신이죠. 대가야 출신의 지식인 정도 보시면 돼요. 지식인.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외교 문서를 많이 지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외교 문서가 뭐가 있냐면 답서진기서와 청방 입문서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무효왕과 문무왕의 통일 사업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답서진기서는 유명하죠.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서린기에게 보내는 답장문의 뜻이야. 서린기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편지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답장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제가 KBS 예, 알고 있는 역사를 알고 KBS 프로그램 나와 있어요. 예,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답서린 기술을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답서린 기술을 한 2시간, 3시간 동안 분석을 해놨다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답서린 기술 있고 그 다음에 유교 도덕을 중시했다. 불교 세계교하면서 비판하면서 유교를 강조했다. 그래서 유교 도덕을 사회적 출세보다 중요시 여겼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고대 시대 때 유교의 특징이에요. 고대 시대 때는 유교가 정치 이념이 아니라 뭐냐면 그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도덕적 윤리적 성격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람은 요 진골 중심한 골품제도와 이를 옹호하는 불교에 대해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요걸 불교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족들, 진골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단은 이제 신분제를 비판하고 일부 다처제, 골품제를 비판하죠. 이걸 좀 잘못 평정, 일부 다처제가 이걸 나고 여기 골품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총을 보죠. 설총도 육두품 출신이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신라 식각 중에 한 명이야. 유명한 사람 중에. 학문적 뛰어난 식각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큰 업적이 뭐냐면 이두를 정리했죠. 유교 경전은 우리말식으로 풀을 낸 거야. 그래서 한 번 약간 다듬어서 이두도 만들어갖고 우리말식으로 풀이했는데 그래서 한문교육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문학 시간에 하한계라고 있죠. 하한계. 그때 신문학의 하한계에 맞춰서 임금도 항량을 벌려면 도덕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한계는 그 하항은 모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항에게 모란에게 말을 했어. 두 명의 장미꽃과 할미꽃이 있는데 어느 걸 취하겠냐. 그러니까 모란이 얘기하기를 장군은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를 얻는 게 낫다. 나는 장미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하항이 질문했던 사람이 비판하면서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마라. 그 도덕의 엄격한 걸 지키고를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한계는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웠다. 예. 근데 요 하한계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유교가 상당히 도덕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설총은 나중에 그 고려시대 때, 고려 선종 때죠. 고려 선종 때 윤리학을 널리 전파했다 해서 홍유로 추방되어 문무의 제사 지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치원을 볼게요. 최치원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냐면 최치원도 육두품 출신이죠. 이 사람도 자, 육두품 출신이고 뭐 시무 10조를 올렸죠. 진성여행의 권위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국사기에서는 받아들였다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작품을 보면 개연필경, 제왕연대전, 중상복계지입니다. 앞에 설명했죠. 개연필경이 지금 남아있는 개인 문집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제왕연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삼국사기에 뭐냐면 실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비문은 이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쓴 비문들 얘기하죠. 예. 그래서 4개의 비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라국의 유교는
진골 중심의 신라사의 비판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요. 특히 육두품들이 많이 연구했어. 특히 이제 육두품 연구하면서 진골 체제, 그러니까 골품제 체제를 상당히 뭐냐면 비판했던 거죠. 그 당시 육두품은 신라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육두품의 방향도 이제 다르죠. 최치원처럼 끝까지 그래도 신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호족들에게 갔죠. 예, 그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불교를 보죠. 중대 불교. 예, 중대 불교 있는데 잠깐만, 여기 원효가 예, 원효는 저번 날인데 위상이 이렇게 나왔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중대 불교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요거는요. 예,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88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문 88번. 예, 오늘 좀 이따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